아침 햇살이 오래된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낡은 창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먼지가 은빛으로 흩어졌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낯익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산소호흡기의 얇은 관이 요란하지 않게 숨을 이어주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오랜 고통이 새겨진 주름들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가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딸의 움직임에 고개를 돌렸다. 딸은 환한 얼굴로 아침죽을 데우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익숙하고 조용했다. 뜨거운 죽을 식히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감추려 애썼다. 그들은 세상에 단 둘이었다.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있었다. 팔에 생긴 멍자국, 누군가의 거친 손길,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들. 딸은 그날 이후 결심했다. 이제 아빠는 내가 모시겠다.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아버지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입술이 떨렸다. 그 말 많던 남자가 이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가끔 무뚝뚝하게 뜨거워 시끄럽다 같은 말로 불편함을 표현할 뿐이었다 하지만 딸은 그런 말에도 웃었다. 그럼 죽 좀 식혀드릴게요. 말끝마다 담긴 온기는 결코 식지 않았다. 밤이 되면 딸은 몰래 방 한구석에서 울곤 했다. 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도 주먹을 꼭 쥔 채 조용히 기도했다. 아빠, 제발 오늘은 덜 아프시길. 그날 밤 아버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눈 감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녀의 눌린 어깨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럼에도 자신을 지키듯 곁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딸을 향해 허공을 쓸었다. 잡히지 않는 손끝이 공기를 스치다 허무하게 가라앉았다. 미안하다.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산소의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딸은 눈을 떴다. 겨울 끝자락의 새벽 공기는 방 안에서도 서늘했다. 침대맡에 놓인 작은 난방기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바닥을 타고 도는 차가운 공기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딸은 어깨를 한번 움츠렸다가 이불을 들추며 몸을 일으켰다. 척추에서부터 내려오는 묵직한 통증이 허리와 골반을 따라 찌르르 퍼졌다. 잠깐 이를 꽉 물고 숨을 들이켰다. 늘 아침마다 겪는 일이었다. 눈이 완전히 떠지기도 전에 딸은 자동으로 시계를 봤다. 오전 5시 32분. 아버지가 깰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그 1시간이 딸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온전히 자기 몫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오며 먼저 방문 쪽을 힐끔 돌아봤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은 변함없이 규칙적이었다. 휠체어 옆 산소호흡기의 숨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다. 좁은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엎어둔 그릇들이 말라 있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먹다 남긴 약 봉투와 내일 아침에 먹을 약으로 따로 빼둔 약통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흰 알약, 분홍색 캡슐, 반으로 쪼갠 작은 알약들 6가지의 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눠 먹이는 일은 이미 익숙했지만 딸은 매번 이름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았다. 이름을 또박또박 입속으로 따라 읊조리면 마치 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을 직접 돌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된장국을 끓일 준비를 하려던 찰나 허리에서 다시 한번 통증이 올라왔다. 딸은 잠시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혔다. 그 동작에 맞춰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닿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밀쳐내듯 고개를 세게 한번 흔들었다.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모든 걱정은 바닥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침부터 무슨 생각이야. 딸은 낮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양손을 움직였다.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죽에 넣고 흰쌀과 찹쌀을 반반 섞어 불린 뒤 냄비에 부었다. 아버지는 원래 잡곡밥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니 죽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가늘게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딸은 젓던 주걱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한 번, 두 번 깊은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마른 기침이었다. 그녀는 불을 약하게 줄여놓고 불이 나게 손을 씻은 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눈이 번쩍였다. 창문 커튼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전등도 꺼져 있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실처럼 흘러들어 와 아버지의 얼굴 윤곽만을 남겼다. 휠체어에 그대로 기대앉은 채 잠들어 있다가 기침과 함께 깨버린 모양이었다. 아빠 깨셨어요? 아직 좀 이른데. 딸은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목목이 아버지는 입술을 힘겹게 떼며 말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건조한 목소리였다. 딸은 재빨리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물컵을 들어 빨대를 아버지 입에 가져갔다. 컵을 드는 손이 약간 떨려 물이 살짝 넘칠 뻔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아버지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늦게 줘? 첫 마디는 감사가 아니었다. 딸의 얼굴 근육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풀렸다. 죄송해요. 아빠 아직 안 깨셨을 줄 알았어요. 이제 일어나실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죽도 다 돼요. 그녀는 손등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짚었다. 아직은 크게 열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 체온계를 꺼내 귀에 가져갔다. 삐 소리가 나고 작은 화면에 숫자가 떴다. 늘 비슷한 수치였지만 딸은 매번 그것을 안도의 근거로 삼았다. 아버지는 딸이 체온계를 빼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맨날 뭘 그렇게 재. 내가 실험체냐 말은 거칠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은 애써 농담으로 돌렸다. 아빠 인기 많으셔서 그래요. 병원에서도. 아빠 상태 어때요? 매번 물어보잖아요. 제가 잘 체크해놔요. 나중에 크게 혼 안 나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밤새도록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아버지의 숨소리를 체크하고 체위도 두어 번 바꿔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 미소를 잠시 빤히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다. 딸은 그 손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커튼을 걷었다. 겨우 떠오르는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 와 회색빛 공기를 노랗게 물들였다. 눈부셔 아버지가 찡그리자 딸이 서둘러 커튼을 반만 다시 쳤다. 이 정도는 비타민이에요. 햇빛 좀 보셔야죠. 오늘 날씨 좋대요. 점심쯤 되면 잠깐 바람 쐬러 나갈까요? 휠체어 타고 골목 한 바퀴라도. 아버지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나가서 뭐하게 거울이냐. 사람들이 말끝에 서늘한 비웃음이 배어 있었다. 딸은 잠깐 말을 잃었다. 사실 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에 나가는 것은 그녀가 매일 마음속으로 그리는 작은 소원이기도 했다. 구급차 소리 대신 새소리를, 소독약 냄새 대신 나무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깥에서 시선을 받는 것을 누구보다 견디지 못했다. 길 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마주하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듯 했다. 그래도 공기라도 바꾸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까 해서요. 라고 딸은 조심히 말을 덧붙였다.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 괜히 내 고생만 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더는 말을 이어갈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뒤로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딸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찰나 그의 눈가에 묘하게 떨리는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미안함인지 자책인지 혹은 감춰진 눈물인지 딸은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등을 돌린 순간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부엌으로 돌아온 딸은 냄비 뚜껑을 열어 죽을 한 번 저었다. 농도가 적당해질 때까지 불을 조절하고 그 사이에 그릇을 데워놓았다. 커다란 밥그릇 대신 얕고 넓은 흰 접시를 꺼냈다. 조금이라도 더 먹기 편하라고 그녀가 수없이 고르고 골라 산 그릇이었다. 접시의 가장자리는 사용감으로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지만 딸은 그것마저 정겹게 느꼈다. 죽을 그릇에 담고 위에 잘게 썬 파와 깨를 살짝 얹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파 냄새를 좋아했다. 요즘은 입맛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향이라도 자극되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넘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딸은 쟁반에 죽과 물, 약통, 작은 수건 한 장까지 올려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아침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다. 문의 작은 소리에도 눈꺼풀이 스르르 떨렸다. 딸이 휠체어 쪽으로 다가가 쟁반을 작은 보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리 뒤에 쿠션을 조금 더 받쳐 앉은 자세를 안정시켰다. 입맛 없으면 조금만 드셔도 돼요. 그래도 약 드시려면 뭐라도 드셔야 해요. 딸은 숟가락에 죽을 한 숟갈 떠 입김으로 불었다. 충분히 식었다고 느껴지자 아버지 입가에 가져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입을 잘 벌리지 않았다. 애들처럼 그러지 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빠 손 힘 없으시잖아요. 엊그제도 떨어뜨려서 옷 다 버리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먹여드릴게요. 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는 결연함이 번졌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소량이라도 확실히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다. 딸이 떠준 죽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혀끝을 타고 미묘한 짠맛과 구수한 향이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간이 조금 세다라는 투정이라도 했겠지만 오늘은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숟가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딸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몇 숟갈째 들어갔을까?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상하게 맛이 없어. 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입맛이 그냥 없으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드셔봐요. 혹시 모르죠. 먹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억지로 밝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버지의 귀에 닿지 못한 듯 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한 채 또 한 번 죽을 삼켰다. 액체가 목구멍을 내려가며 화끈거리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소주 한 잔 털어 넣을 수도 걸쭉한 김치찌개를 후루룩 마실 수도 없는 지금 이 밍밍한 죽은 그의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옛날엔 내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이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목소리에는 쓸쓸함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된장찌개 맛 기억나시죠? 그때 엄마가 쓰던 된장.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상하면 안 돼서 조금씩만 쓰고 있긴 한데 언제 기분 괜찮으시면 한번 끓여드릴까? 그 맛이 나겠냐?
아버지는 짧게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딸을 향한 원망보다는 떠나버린 사람과 흐른 세월에 대한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딸은 그 차이를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쿡 찔리는 듯 아렸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도 남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 애썼다. 그 애씀조차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딸은 약을 건넸다. 물과 함께 하나씩 삼키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혹시라도 목에 걸리지 않을까 숨을 죽였다. 약을 모두 삼킨 순간 그녀는 비로소 어깨를 내려놓았다. 잠깐만요. 아빠 얼굴 닦아드릴게요. 딸은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짠 수건으로 아버지의 입가와 턱, 목선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주름 사이사이에 낀 중 자국을 살살 문질러 지우면서 마치 오래된 나무결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몸을 맡기고 있었다. 오늘은 머리도 감으실까요? 간단하게라도 샴푸해드릴게요. 딸이 물어보자 아버지는 인상을 썼다. 추워 괜히 씻겨놓고 감기나 들게 할 작정이냐.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히터도 켜고 수건도 여러 장 준비해둘게요. 아빠 상쾌해지시면 기분도 좀 나아지실 텐데 기분 나쁠 힘도 없다.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수건으로라도 얼굴이랑 목, 손만 자주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이미 익숙한 동작으로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휠체어 아래쪽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산소호흡기 물통의 수위를 확인하고 전기선이 꼬이지 않았는지 살폈다. 이 작은 집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전담 간호사이자 청소 담당, 요리사, 일정 관리 담당까지 모든 역할을 홀로 떠맡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 되어 딸은 다시 부엌으로 나와 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남은 나물과 계란말이를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았다. 스스로 먹을 밥도 대충 그릇에 덜어 놓았다. 식탁에 앉으려다 허리를 짚고 잠시 멈췄다. 허리 통증이 아침보다 훨씬 심해져 있었다. 아랫배도 묵직하게 당겼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냥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밥을 몇 숟갈 떠 넣었다. 제대로 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입안에 넣고 적당히 으깬 뒤 꿀꺽 삼키는 일은 오늘도 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 기능에 가까웠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먹는다. 딸의 현재 식사 목적은 거기에 가까웠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방 안에서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칠었다. 딸은 수세미를 내려놓고 손만 대충 헹군 뒤 물기도 마르기 전에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가슴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힘겨워 보였다. 딸은 재빨리 산소량을 체크하고 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바꿔주려 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뿌리치듯 말했다. 손 치워. 숨 좀 쉬게 놔두라고. 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빠 조금만요. 이렇게 세워드리면 숨 쉬시기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숨 막힌다는데 왜 자꾸 건드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눈이 이글거렸다. 오랜 통증과 피로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불안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듯 했다. 딸은 손을 거두며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해요 아빠. 나는 그냥 미안. 입에 달고 살지 마. 네가 아무리 미안해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쏟아질 때 그녀는 마치 얇은 유리컵이 되어 깨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병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저 먼 과거의 선택들을 향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감정이 한데 섞여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돌처럼 날아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요. 아빠, 제가 잘 몰랐어요. 안 건드릴게요. 숨 좀 고르시고 필요하시면 불러요. 바로 올게요. 방에서 나온 딸은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참았지만 눈가에서 훅 눈물이 치솟았다. 복도와 부엌 사이 좁은 공간에 기대선 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서서 조용히 울었다. 어깨가 약간씩 떨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들어가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까 두려웠다. 괜찮아. 아픈 사람은 아빠야. 화낼 자격도 아빠한테 있지. 딸은 스스로를 타이르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몇 번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 깊은 곳이 묵직하게 당겼지만 그 감각조차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방금 전에 폭언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얼굴에는 피곤함만이 남아 있었다. 딸은 살금살금 다가가 이불 끝을 정리하고 산소호스가 얼굴에 너무 밀착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까 미안. 아버지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소리였다. 딸은 그 말이 공기 중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받아 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조금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다 알아요. 하지만 사실 다 알지는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 안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밖에 짐작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조금은 용서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가 아직 자신을 완전히 밀어낸 건 아니라는 확신이 겨우겨우 심장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오후가 되자 딸은 다시 병원 갈 준비를 했다. 정기 진료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식 관련 검사를 위해 예약해둔 날이었다. 차마 아버지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일정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아빠, 오늘 잠깐 병원 좀 다녀와야 해요. 옆집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서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잠깐 와주시기로 했어요. 핸드폰도 옆에 둘게요. 전화 주시면 바로 택시 타고 올게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살을 찌푸렸다. 또 병원이냐? 맨날 병원.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들락거려. 딸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아파요. 아빠만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검사 하나만 더 받으면 된대요. 그냥 확인차라니까요. 아빠 약도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내 약은 이미 충분해.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아주 희미하게 너까지 아프지 말아라는 염려가 숨어 있는 것을 딸은 어렴풋이 느꼈다. 그 뉘앙스를 잡아채는 일이 그녀에게는 거의 본능에 가까웠다. 아버지의 마음속은 직접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중 몇 조각만큼은 평생을 통해 익혀온 언어였다. 집을 나서기 직전 딸은 방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2시간 안에는 돌아올게요. 그동안 잠깐 주무세요. 다녀와서 저녁 같이 먹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이불 끝자락을 괜히 꼬집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의 눈가가 아주 살짝 떨렸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가지마.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나는데. 그러나 그 말은 방 안 허공에서 사라져버렸다. 딸의 귀에 닿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다. 병원 복도의 흰 조명 아래에서 딸은 진료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번호표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허리와 배의 통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머릿속에는 여전히 집에 혼자 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혹시 넘어지진 않았을까? 혹시 숨이 갑자기 더 가빠지진 않았을까? 그 걱정이 심장 박동과 함께 리듬을 탔다. 의사가 건넨 설명은 길었고 복잡했으며 냉정했다.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적힌 숫자들과 용어들을 바라봤다. 그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동시에 꿈같이도 느껴졌다. 이식수술, 입원 기간, 회복 기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돌봐줄까? 요양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할까? 그러나 그 생각에 닿는 순간 그녀의 뒷목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학대 정황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종이처럼 뇌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무는 햇빛이 창에 부딪혀 눈부셨다. 골목 어귀를 돌 때마다 그녀는 조급하게 발끝에 힘을 주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도착해서 아버지가 무사히 숨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귀를 스쳤던 것은 또렷한 기계음이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비교적 안정되어 보였다. 옆집 아주머니가 놓고 간 듯한 과일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귤 하나가 껍질만 벗겨진 채 반쯤 남아 있었다. 아빠 다녀왔어요. 딸의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왔냐. 그 한마디에 묵직한 긴 하루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딸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툭 내뱉듯 말했다. 괜히 갔다 온 거 아니냐. 피곤해 보인다. 딸은 그 말의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났다. 걱정의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미세한 진심의 조각을 여전히 읽어내려 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빠 저녁 차려드릴게요. 오늘은 미역국 끓일까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그날 밤 딸은 아버지를 재운 뒤에도 한참을 방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호흡 소리를 세며 자신의 심장 박동도 함께 세어보았다. 죽을 끓이고 약을 나누고 기저귀를 갈고 옆에 서서 밤을 지키는 이 모든 시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문득 두려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끝나는 날을 상상하는 것 또한 그 이상으로 두려웠다. 언젠가 아버지가 이 방에서, 이 휠체어에서, 이 산소 호흡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떠나는 날. 그날이 오면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누구를 위해? 아침에 눈을 떠야 할까? 딸은 조용히 무릎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없으면 나는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은 공포가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문 너머 아버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딸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눈을 완전히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 애를 나한테서 떼어내야 한다. 자신 때문에 딸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몸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떠난 뒤 딸이 홀로 남겨져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언젠가부터 그는 사랑하는 딸을 밀어내는 말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신을 가장 먼저 미워하면서도 그날 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달싹였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떠나라. 그러나 그 어느 말도 완전한 문장이 되어 소리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방 안에는 기계음만이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몸은 더 쇠약해지고 식사는 더 어려워졌으며 기운 없는 눈빛은
점점 깊어진 어둠을 머금었다. 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의 몸을 살피며 조심스레 자세를 바꿔주었지만 통증과 불편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그의 피부는 예전보다 더 얇아지고 차가워졌고 말수가 줄어든 그 입술에서조차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난폭한 성격을 드러냈다. 낮은 울음소리에서 시작해 갑작스레 딸을 향한 폭언이 쏟아졌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짐이 돼서. 미안하다 하지 말고. 빨리 멈춰. 딸은 놀라움과 상처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로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요. 저도 힘들지만 아빠가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감정 싸움은 점점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아프면서도 딸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고 딸은 그 미안함을 받아주면서도 힘겨움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언과 난폭한 감정 표현은 사실 딸을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몰래 준비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가 점점 흩어져가는 정신 속에서 딸에게 남길 마지막 기억을 만들어내려는 몸부림이었다. 딸 역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은 그녀의 등 뒤를 무겁게 짓눌렀고 자신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날이었다. 하루하루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을 가중시켰다. 가끔은 자신의 한계에 무너질 듯 했으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꾹 참고 조금 더 버텼다. 어느 밤 딸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 이젠 괜찮아요. 아빠도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섞인 목소리에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둘 사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이 오갔다. 이별은 이미 시작되었고 둘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그를 위해 마지막으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날들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 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딸은 아버지의 흔적을 마음에 담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려 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을 속삭였다. 봄의 끝에서 겨우겨우 불이 켜진 병원 복도에서 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식 수술을 앞둔 떨림과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동시에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돌보느라 잃어버린 자신을 한 조각씩 찾으려 했지만 이식 수술을 앞두고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더욱 무거워졌다. 수술실 문 앞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병상에 누워 흐릿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숨결처럼 희미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졌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누구보다 강인했지만 자기 연민과 미안함에 눌려 목소리를 잃은 아버지. 딸은 지금까지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음을 알았다. 수술은 긴 시간 이어졌고 그동안 지나친 감정에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아버지의 폭언과 난폭함은 그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무게를 감당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동시에 딸 자신도 병마와 싸워야만 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딸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식받은 세간이 제 역할을 해줄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을 품고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랑과 미안함, 고마움이 담긴 작은 웃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멀어져가는 그 손길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다시 한 걸음 걸을 힘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빈 휠체어를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 공간에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고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봄의 끝자락, 둘만의 세상은 사라졌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딸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이 딸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행복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 그리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매일이 그립습니다. 아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